북한이 유엔에서 러시아 파병을 공식 부인했지만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촉구하며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67조 원 정도를 대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마련한 것이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신화르의 죽음을 활용해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 폭풍이 거셉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과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말이 나왔고 친한계는 만찬 회동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규모와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9명이 대피하고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단계적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에 러시아기와 함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인데 전투원들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실제 북한군 주둔 가능성보다는 북한군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우크라이나군에 혼란을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 동부에 머물고 있는 북한 전투병들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 중에는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니터링단에는 북한군의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군사 요원들과 북한군 포로나 탈영병들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정보 요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 행보만 전했을 뿐 파병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 북한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언급은 군축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이 정규군 11,000명을 조만간 러시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전 세계에 우려를 불러온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첫 공식 반응입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러시아의 태도와 뇌를 같이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파병설을 부인했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увлеклись тиражированием разного рода иранских,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рашилок, каждая новая из которых звучит еще нелепее предыдущей.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미국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Russia military relationship. 가장 큰 우려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국정원 분석을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한미의 대북 감시 공조의 엇박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군사활동에 대한 한미 당국의 분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미국의 정보 확인은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450억 유로, 약 67조 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 약 52조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대출 실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키릴 로그비노프 주 EU 러시아 대사대리는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브뤼셀은 외국의 국영 자산에 대한 불법적 제재를 외교 정책 도구로 삼아 국제 금융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지 시간 22일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으로 계속 활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대해 지속해서 연락해 왔다면서 이 문제는 오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평화와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와 공정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내비친 시 주석은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무차별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에서도 끔찍한 폭격과 피란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또 한 번 휴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스라엘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의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가족을 찾기 위한 절박한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أطفال ما في الماء بعد ما لقيناها والصوي بعد ما لقيناه وبنت اختي استشهدت وعندنا شي 30 مصاب. 이스라엘군은 병원이 아닌 헤즈볼라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والتامة والحصرية عن عملية قيساريا واستهداف منزل مجرم الحرب وزعيم الفاشية الصهيونية نتنياهو. 하지만 기자회견장 인근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지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자 휴전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의 죽음을 활용해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가자 북부에선 이스라엘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고
폭격을 피해 절망의 피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발사한 무인기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의 침실 창문에서 폭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의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드론에 공격당한 지 사흘이 지난 22일 현장 피해가 담긴 이미지의 검열을 해제하고 보도를 허가했습니다. 공개된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총리 자택의 침실에 외벽 유리창이 총격을 받아 군데군데 하얀 금이가 있고 작은 구멍이 난 곳도 있습니다. 수장 신화르를 잃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집단 지도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1일 하마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내년 3월까지 신임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고위 간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집단으로 하마스를 이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집단 지도체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은 조직 수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끈질긴 공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 요구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헌정유린이라고 선을 그으며 야권의 정치 공세에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을 정리하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내용을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에서 이른바 김여사 라인이라며 8명을 일일이 거론한 걸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요구, 즉 활동 자제와 의혹 규명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비춰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하다니 더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만으론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정유린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이 제동을 걸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위헌 법안임을 부각하며 여당의 거부 방침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격 수위를 대폭 높인 야권에 대해 여당의 맞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 당도 나서서 같이 싸워달라며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동행 명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면담 당일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하루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응답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직후 한 대표만 요구사항을 쏟아낸 빈손회담이라는 비판적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해명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당정 화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윤한 갈등설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뒤 첫 공개 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승부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선택할 다음 카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이른바 빈손회동 다음 날 한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각종 악재에도 수성에 성공한 인천 강화를 찾았습니다. 면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선 국민과 민심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쇄신과 변화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며 오전 내내 숙고 모드에 들어갔던 한 대표. 김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이슈 등 난제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면담 내용을 고리로 한 용산과의 원격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한남동 라인 등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조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용산 입장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 10명 가까이 예,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독대를 통해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를 이끈다는 보관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며 쇄신 동력을 두고 친한계 내부 고심도 깊어지는 기류가 읽힙니다. 한 대표가 긴급 소집령을 내리고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차별화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실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거듭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임기 절반이 남은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면, 여기에 취약한 당내 기반까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을 위한 한 대표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만찬에는 조경태, 장동혁, 한지아, 박정훈 등 지난 6일 친한계 만찬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김상훈, 안상훈, 최보윤 의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배추가 61%, 토마토가 51% 급등했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늘어나는 불법 스팸 문자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에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증권시장에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현대차는 4조 5천억 원을 조달하게 됐는데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현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유형의 신청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의 자연과 환경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제조와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와 애플, 테슬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가 새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카나나가 1:1 대화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도박 시기와 규모는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과정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출석한 개그맨 이진호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뒤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못 읽혀서 죄송합니다. 불법 도박 규모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인정한 불법 도박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와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이수근 씨 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빚을 낸 것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이진호 씨를 재차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춘천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 빗줄기 사이로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원 춘천시 양계장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불은 창고를 포함해 건물 4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9명이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17만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10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늘어선 차량 뒤쪽으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인근 조업선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 함정과 잠수 인력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이륙전 회항에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렌트카가 8시에는 닫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렌트카를 못 빌리고 택시 타고 숙소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택시 타고 렌트카 회사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제주항공은 3시간 반 만에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며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상과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밤사이 경남 남해에 130mm 넘게 비가 내리는 등 남해안에 여름처럼 많은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을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와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을비. 특히 남해안에 내린 비는 한여름 장대비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남 남해에 130.1mm, 전남 여수에 112.7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남해안 대부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부지방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는 옛말, 여름처럼 잦아지고 있는 가을 호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가을답지 않은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전국에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11도, 내일은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 속에 관심은 이제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듭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는데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강조했지만 친한계 일각에선 이탈표가 더 나올 거란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맹탕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지만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젠 결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몰락할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전공법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민들이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다른 의원들 생각도 대부분 같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반헌법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친한계 인사들 역시 민주당의 이간계엔 휘말리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재표결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굉장히 그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달 중순 김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칫 재표결 시점과도 맞물릴 수 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데요. YTN 취재 결과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종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어제 오후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지만 최근 구청엔 문 씨 소유 오피스텔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시설로 이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한테서 선물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가장 투철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공직자 선물의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예외 대상이어서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건의기의 공직자 선물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전체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공수처, 법제처, 건의기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장관의 신고 내역에는 넥타이나 주류는 물론이고 접시나 서적, 잣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은 물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신고한 것들도 있었는데 1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의 경우 기관장조차 2년간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불과 11,000원짜리 책자부터 1,300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공직자 선물은 94건이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인사의 선물에는 저가냐 고가냐와 무관하게 대체로 신고하고 있다는 건데 법에 민감해야 할 법사위 소관 기관들은 물론 반부패 기구인 건의기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임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합니다. 임 씨는 수사 단계에서 3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임 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한 점을 입증해 4번째 시도 만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을 조건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탐역 흉기난동 예고 등 이 같은 무차별 협박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역 광장 앞에 경찰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긴장감 속에 주위를 살핍니다. 22일 오전 10시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경찰이 단속 활동에 나선 겁니다. 예고한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이곳 부천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물론 시도경찰청의 기동순찰대 인력까지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을 믿어보지만 사대 협박 글이 주는 불안마저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길에 조금 경찰관들이 많이 서 계시는 거 보고 약간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했었고 시민분들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순찰 활동 강화와 함께 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이 같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은 3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쓰는 글 같긴 한데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긴 하니까 그런 글 올리는 사람들은 좀 잡았으면 좋겠죠. 여기에 치안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자칫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예고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시민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신규입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가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고 속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모 중사나 김모 중이 등 군인 사칭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군 부대라는 말에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일반 소매 가격보다는 낮게 측정을 해서 견적서를 써드렸던 거고요. 10% 이상은 다운시켜줬죠. 특히 회식용 고기나 진급식 축하꽃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니 더 속기 쉬웠습니다. 고기 양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다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죠. 안 오셔가지고 다 의심은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 넉넉하게 꽃도 좀 잘 심고 정성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와인이나 전투식량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소개한 업체들도 모두 가짜였는데 실존하는 업체명을 도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운영 중인 업체로 나오고 건네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걸면 일당에게 연결되니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군 부대 사칭 사기를 당한 식당은 올 상반기에만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외에 다른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서 와인 등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내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 주문 전화가 온 경우 반드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8차 회를 열고 상생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정부가 이번 달까지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합의 시도여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산부인과 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술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병원을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를 엽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휴가가 번지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시즌 사상 처음으로 가을비로 중단된 뒤 다시 한 차례 미뤄졌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 광주에서 삼성과 기아의 한국시리즈 1차전의 남은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 1차전 경기가 끝나고 1시간 뒤에 2차전이 곧바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필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데뷔 56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이 20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음악적 변신을 이어갔는데 자신의 음악 인생은 한마디로 도전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0번째 정규 앨범. 2년 전부터 차근차근 발표했던 4곡에 신곡 3곡을 더해 완성했습니다. 과감한 음악적 변신을 선보였던 19집에 이어 이번 앨범에서도 록과 발라드, 일렉트로니카까지 젊은 감각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앨범, 특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앨범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이에요.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데 나는 속으로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죠. 70대의 나이, 벌써 데뷔 56주년을 맞이했음에도 가왕 조용필은 도전과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창법이라든지 음성 내는 연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팬들도 이 같은 노력에 애정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장르를 가리시지 않는 모습에 또 다시 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짱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 익숙한 주제인 사랑 얘기 대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았습니다. 돋아주는 또는 희망을 갖는 그런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는. 조용필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20집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 세계를 총망라하는 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재외동포와 국내 경제인 3천여 명이 전북 전주에 모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네, 개막 직후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참여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행사 참석자들이 빗속에 취타대 행진을 따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만찬장으로 향합니다. 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2002년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대회는 대형 컨벤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로 꾸려졌습니다. 돔 형태로 지은 이곳 기업 전시관은 이번 대회 핵심 시설인데요. 기업 200여 곳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계약을 상담합니다. 참여 기업들은 1:1 미팅, 상담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를 극대화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CEO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들의 교류 장인 만큼 대회 기간 실제 어떤 성과들이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대회 전 접수된 미팅 신청 건수만 800건 이상. 개막과 동시에 전북 지역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기업들과 총 600만 불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전북을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회에서 물꼬를 튼 수출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통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기업인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24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서너 시간 걸리던 유전자 증폭 PCR 진단을 6분 내외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PCR 진단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열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하는데요.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을 전환하는 메타 표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 여부 확인으로 널리 쓰인 유전자 증폭 PCR 진단 기술. PCR 진단 기술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가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속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 DNA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합니다. 바이러스 DNA 증폭을 위해 DNA를 95도로 가열했다가 65도로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기존 PCR 방법으로는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6분 30초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해주는 메타 표면 기술에 있습니다. 메타 표면에 고리 모양의 나노물질을 올려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거의 반사를 최소화하고 또 투과를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가시광선 그다음에 근적외선 빛을 거의 100% 정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순식간에 열로 바뀌게 되면서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됐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출몰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 표면 기반 PCR 기술이 진단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동네 책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적자 속에서도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대형 서점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 작가가 만성 적자 속에서도 6년째 운영하는 독립서점입니다. 작가가 직접 고른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동료 작가와 모임도 하는 곳이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명소가 됐습니다.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책방에 달려와 봤습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에서 외면받지만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독서 모임 공간도 제공하면서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책만 팔아서는 적자라는 점입니다. 30평 미만은 책만 팔아서는 이제 유지가 좀 쉽지 않다. 커피를 같이 판다거나 술을 같이 판다거나 이런 이제 부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서 서점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대형 서점이 광화문점과 강남점 등 8개 매장에서만 모두 합쳐 하루 2,000권만 한강 작가의 책을 팔기로 했습니다. 대신 독립서점을 비롯해 지역의 작은 서점에 책을 우선 공급합니다. 품절 현상을 빚는 한강의 책을 지역 서점에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책이 지역 서점에 공급되면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책 품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모처럼 대형 서점과 독립서점의 상생 분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조호르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 공격수 아사니는 2골에 도움 1개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일본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를 꺾은 광주는 3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한편 포항은 태국 창 아레나에서 열린 부리람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5mm 안팎, 강원도에 최고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14.2도, 부산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